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멘탈 전도사 천마스입니다. 어느새 또 오전 시간이 다가왔네요. 새벽 방송 꼭 시청해 주시고 한번 또 오전에 재미있는 기사가 있어서 한번 전달토록 하겠습니다. 삼성에 대한 소식도 있더라고요. 여러분 지금 5만 전자잖아요. 5만 전자. 뭐 8만 전자 갈 수 있지 않을까 뭐 그런 이야기들이 있는데 이제 8만 전자가 거의 막 꿈의 전자가 됐어. 꿈의 전자. 꿈의 전자가 있습니다. 지금 6만, 7만도 지금 올지 말지 이런 상황인데 뭐 8만 전자까지 이야기하는 것은 좀 황당하지 않냐. 그렇게 되물을 수 있어요. 하여튼 증권사에서 이제 목표가를 줄 상향을 하네요. 보니까. 삼성이 올해 1분기 잠정 실적이 오는 8일 날 발표됩니다. 이 8일 날 발표되는데 증권가에서 목표 주가를 잇따라서 상향으로 조정하고 있다. 그리고 전문가들은 1분기를 저점으로 해가지고 저점을 해서 삼성전자의 실적이 2분기부터는 회복세에 접어들 거라고 내다보고 있는 거죠. 증권가에 따르면 지난 4일에 삼성전자는 2.6% 내려가지고 56,100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56,100원. 삼성 주가는 지난달 20일 5개월 만에 6만원 선을 돌파했는데 공매도가 제기된 지난달 31일 다시 5만원대로 내려앉았습니다. 이달 들어서 5만원대에서 지지부진한 그런 흐름을 보이고 있다 보시면 돼요. 다만 증권계에서 메모리 업황의 개선 기대감을 반영을 했고 삼성전자에 대한 눈높이를 한 7만원에서 8만원대 높이고 있고요. 가장 높은 목표가를 제시한 곳이 하나증권이더라고요. 하나증권인데 여기서 8만 4천원 유지를 합니다. 최근에 한 달간 삼성전자 보고서를 낸 증권사 15곳 중에 6곳이 목표가를 줄줄이 상향 조정을 한 거죠. KB증권을 보니까 기존에 7만원에서 8만 2천원, 키움은 7만 3천원에서 8만원으로 올렸네요. 보니까 키움. 이외에도 NH투자증권은 7만 5천원에서 7만 9천원, 한국투자증권 7만 1천원에서 7만 8천원, 신한투자 7만 3천원에서 7만 7천원, DS투자 7만 1천원에서 7만 6천원 이렇게 삼성전자에 대한 목표가를 올렸다. 목표가를 올렸습니다. 시장에서는 삼성전자의 1분기 실적 부진이 주가에 선반영됐다고 보고 있고 금융정보업체에 따르니까 삼성의 1분기 영업이익 컨센서스는 전년 대비 22.27% 감소해서 5조 1148억이네요. 같은 기간 매출액은 7.38% 증가한 77조 2208억 원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전문가들은 올해 2분기부터 메모리 반도체 가격이 오르면은 삼성전자가 실적 개선세를 보일 것이다 이렇게 분석을 합니다. 이렇게 메모리 수급의 밸런스가 예상했던 것보다 이른 시기에 안정화되다 보니 가격 상승 전환 시기가 빨라졌고 올해 영업이익 상향으로 인해서 주가 역시 상승할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메모리 업황이 호황으로 돌아서게 된다면 밸류에이션 또한 동반 상향이 가능하다 이렇게 설명을 하죠. 삼성전자는 1분기 실적 바닥 확인 후에 연내 회복세를 이어갈 건데 메모리 판가 상세가 지속이 돼가지고 점진적인 회복세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하반기에는 고대역폭 메모리, HBM 매출 비중 확대가 메모리 수익성 개선을 견인할 것이다 이렇게 또 언급을 하네요. 다만 미국의 상호관세 부과로 인해서 수요 변수는 부담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평가도 있습니다. HBM 강세에 따라서 D램의 생산 능력 잠식 지속을 고려하면은 메모리 업황 회복에 대한 기대감은 지속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네요. 상호관세 등으로 하여튼 그 대외의 그 변수의 불확실성 확대에 따라서 이 수요단에서 리스크 부각 국면이나 메모리 공급 제약 사이클의 논리는 여전히 유효하더라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8만원짜리 갈까요 여러분? 하여튼 목표가를 다 올리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소프트 AI 이제 시대가 다가오고 있는데
투자를 어떻게 했으면 좋을까 하는 그런 이야기도 있어요. 주식시장에서 AI 관련주와 그 실물 시장에서의 AI 생산성은 약간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주식시장은 미래의 가치를 현재 가격으로 할인하는 곳이기 때문이다.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따라서 한번 우리가 이 AI를 한번 다뤄보고 한번 실물 시장에서 AI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현재 주식시장은 버블이 나타날 환경이 조성되어 있고요. 그 이유는 과잉 완화 때문이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연방준비제도 등 중앙은행의 과잉 완화는 거의 항상 금융시장의 버블을 만들었고, 한번 이게 무슨 얘기인지 한번 보겠는데, 중앙은행은 언제 여러분들 금리 인하를 할까요? 당연히 경기 사이클이 위축이 될 때 금리를 인하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국내 GDP 성장률이 정점을 딱 찍고 하락하기 시작하면 중앙은행은 금리 인하를 통해서 경기를 방어하려고 하고, 반대로 경기가 좋을 때는 금리 인상을 통해서 경기 과열을 막겠죠. 통화 정책이 아주 기본이 되는 상황이겠죠. 그럼 과잉 완화는 이것을 거스르는 상황을 말한다. 다시 말해서 경기가 확장되는데도 중앙은행이 금리 인하를 하는 것을 과잉 완화라고 합니다. 얼핏 생각하면 말이 안 되는 일이고, 경기가 좋으면 금리를 인상해야지 왜 인하를 할까요? 그런데 실제로 그런 일이 벌어져요. 미국의 GDP 성장률은 전년 동기 대비 3% 전을 기록했는데, 연준은 작년 9월에 50bp 금리 인하를 시작으로 세 차례에 걸쳐서 75bp 금리 인하 단행했고, 그리고 추가 금리 그 인하 여지도 남겨놓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과거에도 매우 드물지만 이 과잉 완화가 있었던 적이 있어요. 과거 40여 년 동안 두 번 있었는데 1998년 하반기랑 2021년 초라고 합니다. 그러면 연준은 왜 과잉 완화의 유혹에 빠지는 걸까? 과잉 완화가 있었던 시기는 두 가지 매크로 공통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 이 시기에는 모두 물가가 낮거나 낮은 상태를 유지할 거라는 기대가 컸어요. 98년에는 아시아 금융위기랑 유럽 경기 침체로 원자재 가격이 하락을 해가지고 물가가 낮았고, 2020년에는 팬데믹 발생으로 세상이 격리에 들어갔다. 그 영향으로 일시적으로 물가가 낮아졌고, 지금도 마찬가지로 인플레이션이 안정되고 있다는 거죠. 둘째, 실업률이 상승했다는 겁니다. 이 시기에는 GDP 성장률이나 기업이익 증가율이 높았지만 실업률도 상승하는 특이한 일이 벌어졌다는 겁니다. 1998년과 2024년에 경기가 좋았음에도 실업률이 상승한 원인은 기업 간의 그 거래 투자에 있어요. 이 시기는 기업과 소비자 간의 거래 사이클은 매우 부진했던 반면에 대규모 B2B 투자가 경기를 이끌었다는 공통점이 있다. 그런데 B2C는 고용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큰 반면에 B2B는 고용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작다고 하죠. 그래서 이 시기에는 경기가 좋음에도 불구하고 실업률이 상승한 일이 발생합니다. 이런 현상은 연준이 경기를 오판하게 만드는 요인이죠. 이렇게 낮은 물가랑 반등하는 실업률은 연준을 과잉 완화 유혹에 빠뜨려요. 이런 과잉 완화는 잘못된 통화 정책이지만 어쨌든 통화 정책을 결정하는 것은 중앙은행의 몫입니다. 그리고 이미 이미 단행된 과잉 완화는 주식시장에 영향을 미치고 있더라. 그렇다면 과잉 완화는 금융시장에 어떤 영향을 줬을까? 이를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98년 하반기랑 21년 초 과잉 완화 이후의 주식시장을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97년 3월에 연준이 2년 만에 금리 인상을 단행해버려요. 하지만 이때 인상은 단발에 그쳤는데, 왜냐하면 당시 금리 인상이 달러 초강세를 불렀고, 달러 초강세는 아시아 외환위기를 야기시켰죠. 아시아 경제가 침몰하니까 유가를 비롯해서 원자재 가격은 급락하고, 달러 초강세로 미국 수입 물가 하락했고, 미국 소비자 물가 지수는 1%대까지 하락을 합니다. 아시아 외환 위기에도 불구하고 홀로 강세를 이어가던 미국 증시에 뜻하지 않는 충격이 옵니다. 98년에 10월에 러시아의 그 모라토리엄 선언으로 롱턴 캐피탈이 파산합니다. LTCM. 당시 LTCM 파산은 월가 투자은행들로 번질 조짐을 보였고, 이 공포에 질린 연준이 긴급 금리 인하를 단행합니다. 하지만 이는 명백한 과잉 완화였고, 당시에는 단순 유동성 문제였기 때문에 금리 인하가 아닌 지급 보증 정도로 충분했고,
하지만 당시의 CPI가 1%에 머물러 있다는 것이 과잉 완화의 유혹을 불러일으켰어요. 결국은 이후로 세 차례 금리 인하가 진행이 됐고 이 과잉 완화는 주식시장의 버블을 불러요. 그리고 이는 닷컴 버블이 시작되죠. 닷컴 버블을 단순히 90년대 후반이라고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런 엄밀히 말하면 틀렸다. 왜냐하면 98년 긴급 금리 인하가 있기 전까지 S&P 500하고 나스닥의 상승률에는 큰 차이가 없었는데 이 나스닥의 주가 수익 비율도 한 25배, 30배 수준에서 움직였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98년 중반까지 실적 장세였지 버블이 존재하지는 않았다는 겁니다. 하지만 과잉 완화 이후 모든 것이 바뀌더라. 이 나스닥 지수가 급등을 했고 나스닥이 25배에서 75배까지 오버슈팅했고 다시 반해서 밸류에이션 확대가 주식시장을 이끌었다는 겁니다. 닷컴 버블이 무서운 기세로 시작됐다. 그래서 21년의 과잉 완화도 주식시장의 버블을 불러옵니다. 20년 팬데믹 이후 급등하던 주식시장이 21년 초에 급격히 조정을 받기 시작했고 이 조정의 원인은 긴축 우려였어요. 당시 주식시장의 경기 과열과 인플레 경우가 끊이지 않았었는데 그래서 시장에서는 곧 금리 인상이 시작될 거다 그런 우려가 커졌고 이것이 주가 조정으로 이어졌죠. 그런데 2분기부터 증시는 대략 반등해요. 뭐 파월의 연설 때문이죠. 21년 파월은 IMF 연설에서 시장 우려와는 정반대로 긴축이 아닌 완화를 선언했고 그 유명한 노숙자 텐트촌 발언이었습니다. 파월이 출근하는 길에 공원이 있었는데 이 팬데믹 이후에 노숙자들이 급격히 늘었다는 거죠. 이것이 파월의 마음을 아프게 했고 그래서 그는 이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 바로 통화 정책의 완화를 해야겠다 결심한 것입니다. 경기가 과열로 향하게 있었음에도 통화 완화 정책을 선택했고 그 결과 증시에서는 하락장 진행이 멈추고 그해 겨울까지 가을까지 버블 장세가 펼쳐지더라. 경기가 좋은데도 중앙은행이 돈을 퍼부었으니까 주식시장에 버블이 발생한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이었죠. 당연한 일이었죠. 돈을 퍼부면은 당연히 버블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한번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은데 다음 시간에 또 한번 추가로 이어서 전달토록 하겠습니다.